5. 근본 위제 폐기 이후 경제 위기와 대응.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은 금 1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와 베트남전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달러화의 공급 확대로 인하여 1971년 미국은 근본 위제 폐기를 선언하게 된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억지로 억눌려 있던 금의 가격은 폭등하였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폭락하였다. 현재 1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였으니 50여 년 동안 금은 57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 유행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미국에 물려준 영국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 독일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무역 적자의 누적과 석유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의 가치는 떨어졌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 정책의 여파로 영국 정부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역 수지 적자 누적으로 유출된 달러는 외환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고 견디지 못한 영국은 1976년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영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정 위기와 무역 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외화 유출로 인한 무역 수지 위기 및 외환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선임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폴 볼커라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등장으로 기준금리를 2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려는 달러의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며 달러 강세를 유발하였고,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던 독일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항상 통화 긴축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20%에 달하는 인위적인 고금리 상황을 만들어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경기 침체, 특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고금리 상황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수익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고금리 예금 상품을 통해 수신 경쟁을 해야 했고, 예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상품을 찾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과다 공급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고금리의 여파로 레버리지 비용이 상승하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1988년부터 저축대부조합이 파산이 줄지어 이어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 등 실물의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파산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는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흔한 경제위기 사례로, 1990년대 북유럽 세 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도 부동산 등 실물 시장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원인이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현대 경제의 정형화된 패턴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이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와 일본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이들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의 상황은 모두 규제 완화와 저금리에서 시작되고 버블 붕괴는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과잉 공급 등의 요인과 연관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LTV, 론 투 밸류, 가 100%를 초과한 대출이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버블 붕괴의 서막인 1990년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버블 붕괴도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상황에서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정책은 사회 기반 시설 확대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부실 채권이 누적되어 갔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해외 투자 자산의 부실화와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위기를 수습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이후로도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아베 행정부는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 양적 완화와 연간 80조 엔에 달하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이 GDP의 90%를 초과하고 일본 정부 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하는 등 세계 최대의 정부 부채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까지 인플레이션율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현실은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고 장기금리까지 통제하기 위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2%의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북유럽 3국의 해법은 달랐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여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고 금융기관들은 반토막 난 담보가치로 부실해지면서 전체 경제가 휘청거렸다. 이들 국가의 금융당국은 바로 공적자금을 수혈했다. 회생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금융기관은 국유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 확산을 막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당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나 경제 규모의 차이 등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적시에 적합한 정책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한 위기가 있고 시기와 원인, 시장 개입 기회를 잘못 판단하여 단기에 끝날 문제를 장기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실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2000년대 초에 발생한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 사태도 유사한 금융위기 사례이다. 부동산 대신 내재 가치에 비해 현저히 고평가된 닷컴 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가 버블 붕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위기를 불러오면서 발생한 경제위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버블은 금융 자유화 조치와 세제개혁 등 규제 완화와 통화 공급의 확대 등 부동산 구입의 긍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버블의 성장기에는 부동산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종국에는 튤립 매니아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20세기 이전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자정작용에 의해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통화당국의 개입과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는 현대 경제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처방을 통해 신속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통해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자정작용을 촉진해 버블이 붕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도 동일한 맥락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벌어진 사태이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아의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가장 흔한 형태의 경제위기라면 국가 간 패권 다툼에 의한 희생양이 되어 발생하는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미국의 금리에 따라 외화의 유출이 심하게 되므로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외환으로 인해 피해국들이 IMF와 같은 국제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외화 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는 외화가 부족하여 발생한 위기인데 외화가 부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외화 유출의 누적과 이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쟁 국가의 환율 변동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이들 국가가 외환위기를 맞기 이전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화되는 조치들이 취해진 점도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는 조치들은 현대 경제 위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호무역 정책과 같이 쇄국 정책을 폈던 국가들이 자본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내 자금 시장의 문을 개방하면서 취약한 금융시장 환경 탓에 자국의 외환시장이 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나 시장관리 평균환율 제도,
미국 달러화와의 패그제 등 경직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평가되는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1992년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 유러피언 익스체인지 레이트 메커니즘, 이라는 유로존의 고정환율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 독일의 마르크화와 좁은 범위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했던 영국이 시장에서의 내재 가치에 비해 고평가된 환율임을 파악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서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추후 유로화 가입도 포기해야 하는 사태에 이른 영국의 외환위기 사례도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1994년 초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중국이 갑자기 달러당 5.82위안에서 8.72위안으로 49.8% 평가 절하하면서 중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국과 경쟁하던 동남아시아 경쟁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게 되고 외화의 해외 유출을 의미했다. 외화의 해외 유출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달러 패그제를 사용하고 있던 태국과 같은 나라들은 달러화의 공급 부족으로 자국 통화인 바트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져야 하나 환율 제도의 경직성으로 바트화는 고평가된 상태였다. 이에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과 투기 세력들의 바트화 공격 등으로 바트화의 가치는 폭락했고 태국 정부 당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바트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외화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가 평가 절상되자 이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엔화의 엔고 현상과 함께 삼저 호황을 통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과다한 차입을 통해 덩치를 부풀렸고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40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 또한 OECD 가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금융 및 외환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고 1인당 GDP와 같은 경제 수치를 올리기 위해 평가절하보다는 평가절상을 원했던 당시 분위기도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왜곡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5년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의 환율이 평가절하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1996년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해외 외화 유출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는 경직적인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의 자국 통화인 원화는 이러한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평가되어 있었다. 또한 국제 외환 금융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종합금융회사들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금리가 가장 낮은 단기 외채를 들여와서 한국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등지의 금리가 가장 높은 장기 대출이나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었다. 1997년 7월 태국의 외환위기를 시발점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환 회수가 가속화되자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위험 수위의 예대 마진을 취하고자 했던 종합금융회사는 단기 외채의 연장 중단과 태국 투자 자금의 채무불이행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국내 자금을 대거 회수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였고 550억 달러의 외환 공급 약속과 함께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었다.